자, 또 수요일 됐고요. 우리 장관님과 교수님을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윤석열 체포되는 날이었어요. 체포된 날. 아, 그런가? 네. 딱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정세연 이홀호 생방송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뭐 한 달 잘 지내셨나요? 예, 예, 잘 지냈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 시국에 잘 지내신 분들이 이상해. 잘 지내도록 예, 우울증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잘 지내려고. 마이크 조금 아낄게요. 네. 예. 자,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예.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어저께는 이제 최후 변론을 내가 보면서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목류병 환자가 됐구나. 어? 목류병. 꿈속에서 논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언제 지가 돌아와서 다시 뭐 개헌을 하고 뭐 임기는 신경 안 쓰고 누가 그걸 믿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됐구만. 그래서 내가 술을 끊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 같은 사람 되기 싫다. 호수위의 달그림자를 합니다. 참. 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윤석열이 사실 우리나라 극우 세력에 맞는 키 같은 거죠. 색깔론. 그렇죠. 근데 색깔론이 안 먹히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 30년 됐습니다. 선거 때. 그 최악의 색깔론 가까운 건 아마 이회창의 그 총을 쏴달라. 청풍 사건. 그 이후에 최후 변론에서 지금 색깔론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하나씩 볼게요. 거대 야당이 북중러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북중러. 아니, 외교를 뭐 어느 한쪽으로만 서서 합니까? 자기가 보기엔 북중러 편에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정상이냐? 그럼 국정을 왜 뒀어, 그럼? 그러니까요. 자기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럼. 간첩인데 못 잡는 거 자기들이 못 잡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국정원이 그건 할 수 있게 돼서요. 간첩 잡는 건. 네.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할 뿐이지.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습니다.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북한 지령. 아니 저건요. 그거 유튜브에서 저렇게 말하면 욕먹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1인당 소득 면에서 보면은 남한 1인당 소득에 우리가 한 36,000달러 되고 북한이 한 1,500달러밖에 안 되는데 1인당 소득에서 24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자기들이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절대로 이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다가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그 국민들 밑에 깔리는 2등 국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천리말리 도망을 가면서 지금 비밀장지대에 장벽을 쌓고 철길을 끊고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데 남한이 무서운 사람들이 무슨 남한의 지령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망해버린 체제에 뭐를 추종할 것이 있다고 정복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북한 망한 지 오래됐어요. 내가 직업적으로 한 77년부터 북한을 계속 연구하고 무슨 다뤄왔던 사람인데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되지만은 70년대 중반 이후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앞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이 대화를 해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다가 무슨 간첩을 보내고 지령을 보내고 그런다는 얘기 내린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갈 멍청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5,200만 국민 중에. 본인만 제가 봤을 때 저렇게 꺼내는 게 사실상 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북한 어떤 만능론 이런 거. 아니 윤석열 탄핵을 북한에 지령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국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좀 신중하고 특히 외교관계, 국제관계에서 좀 신중해야 되는데 발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외교관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어떻게 끌어내려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 곧 바뀔 테니까 그건 걱정 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들이 저쪽 소위 보수 대통령들이 저런 이야기 했으면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윤석열한테 빙하 타고 온 둘리라고 하는 것처럼 저런 이야기 박정희 때는 먹혔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야 네, 뭐 화성에서 온 인간 같았다. 화성에서. 아이고. 그리고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정상이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방송으로 약간 좀 코믹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소위 좌파들이 간첩이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서 잡아들이면 다 증거가 있으면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간첩이고 좌파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국가 정보원을 두고 간첩 잡는 일을 지금 그 간첩 잡는 그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을 했다는 자가 지금 최후 변론에서 무슨 그동안에 간첩들이 여기서 준동을 했고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당이 움직인다. 지가 직무유기했다는 얘기를 자백하는 거예요.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말일까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이 뭐 100번 양보를 했어. 야당이 뭐 간첩을 못 잡게 뭐 방해를 했습니까? 예? 왜 그 기억하시겠지만 저 예전에 민주노총인가 어디 무슨 간첩 혐의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정원 요원들이 옷을 국정원이라고 입고. 옷을 쓰고 나와가지고 예. 언론 플레이 엄청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아니 그게 경제적으로 그게 우리보다 우위입니까? 문화적으로 우위입니까? 아니 한국에 지금 K 드라마, K-팝 무슨 K 칼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지금 정신을 휘어잡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의 MZ 세대들이 지금 K 드라마, K-팝에 취해가지고 한국화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우리한테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7, 80대 노인들한테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 말을 들을 바보가 어디 있어 지금. 아니, 지금까지 국정을 그렇게 해왔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파면되냐 마느냐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 보여줘야 이게 지금까지 그 멘탈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 인사들 좌파들 마음에 안 드니까 수거해서 죽여 이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만약에 대통령 뭐 그럴 가능성 뭐 제로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 자리를 복귀해 가지고 한다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예? 그 극소수의 극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나라를 이끌겠다는 그 심산이 아닌다면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건 위험한 발상이죠. 참. 네? 야 그리고 북중노편에 서 있는 거 이것도요 근거가 1도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를 우리가 북중내에 민주당도 가장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건 미국이잖아요. 예. 그렇지. 북중노에 무슨 뭐 예. 편에 서 있대. 야 이게 초등학생도 이런 식으로 진술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반미로 나갈까 봐서 걱정하는 모양인데 내가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사람들하고 가끔 무슨 자문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 대단한 친미주의자들이요. 걱정 말라고 그래. 참나. 그렇다고 그래서 뭐 반중 반응 아니야. 미국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중국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남한의 정치인이 북한과 가까워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무슨 추앙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북한이 오히려 지금 남한이 지금 다가와서 말 걸까 봐서 지금 천리만리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놈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하나도 몰라서 그래요. 저기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가방에 이제 노란 리본이나 뭐 보라색 리본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저 소위 극우들이 막 뭐라고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빨갱이라고. 달고 있는 건 노란색 보라색인데 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사람들이 6.25 직후에 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보수 쪽의 대통령이 다 잡아줘야죠.
그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좌파들이랑 잘 지내고 갑시다 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에서 쉽게 표현해서 뭐 민주 진보 쪽 소위 자기들 말하는 표현대로 좌파 쪽 사람들은 다 빨갱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일으켰어. 논리라는 게 있잖아. 그게요 대한민국 만국병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뭐죠 부동산 투기가 만국병인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남한테 너 빨갱이지 간첩이지 그렇죠. 그 갖다 붙이던 그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2025년에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탄핵 심판 받으면서 저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정세현 장관이 지금 저거 보시다가 뒷목 좀 잡으셨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아니 뒷목이 아니라 가소로워서 내가 웃었어요. 진짜. 야 저건 진짜 천지분간을 못해도 저럴 수가 있나.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게다가 뭐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평화적인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얼음을 얘기해라 차라리. 예, 예. 평화적 계엄이 되려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엄 선포합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국회가 계엄 해제해. 뭐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또 제가 군대가 국회에 네, 헬리콥터가 아니고 네. 해가지고 막 포고령에 처단한다 그러고 네, 정치활동 못하게 한다고 이미 다 행위로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어저께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이 소추단장이 마지막 최후 진술하면서 영상 튼 게 한 5분짜리 있어요. 이상하게 뭉클하게 눈물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를 대한민국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렇지 비슷한 또래니까.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시대를 통과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우리가 겪어왔는지 충분히 이해할 텐데 아니, 아무리 근데- 뭐 고시공부를 뭐 근데 하더라도 아니 79학번이라고 79학번인 것 같은데 79학번에 이제 80년대 그야말로 이 신군부 독재가 그냥 대학 사회까지 지배할 때 그 친구는 고시 공부하고 완전히 거기서 별천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직 고시 합격만을 위해서 9년 뭐 구순가를 했다고 보면은 그 신군부 시절에 아무런 그 개념이 없이 그냥 뭐 고시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는 이야기는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아유, 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대화도 좀 섞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이냐 분배냐 요건 가치관일 수 있잖아요. 그럼 대화하면서 야 성장 먼저 해야 돼. 아이 그래도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는데 분배도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요걸로는 싸우지 않아요. 토론할 수 있지만 저거는 토론 상대가 돼야지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에 제가 열받는 게 이런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5년씩 집권해가지고 15년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 더 잘 살게 됐고 북한은 더 못 살게 됐어요. 아직도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좌파 정권,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는 게 그때 아닌가 네. 북쪽이 빨갱이 맞아요. 공산당이니까 빨갱이가 도저히 파랭이를 그 흉내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뭐 체포조 한 명에 들어가 있었어. 아니 내가 어. 요즘 가만 보니까 정치인들이 한나라당은 하나같이 빨간 넥타이,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아니구나 국민의힘, 민주당은 하나같이 파란색 넥타이를 매는데 나한테는 빨간 계통의 넥타이가 제법 많아요. 버건디 색깔도 있고 오늘도 뭐 이상한 거 좀 메고 왔는데 아니 이게 옷 색깔에 따라서 양복이나 와이셔츠 색깔에 따라서 그냥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싶어도 이건 야 저거 진짜 빨간 넥타이 맨 거 보니까 저거 빨갱이구나 할까 봐서 내가 그걸 못 매겠어. 참. 아,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니 지금 이 좌우의 개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진보와 보수의 개념도 이상해졌고. 그러니까 진짜 한 몇십 년 전걸 가져와가지고 진짜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인데, 야, 너 빨갱이잖아. 아, 빨갱이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말을 못해요.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 찍기만 딱 갖고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먹고 윤석열 있잖아요. 왜 외교 같은 거 하면서 일본에 찰싹 붙어가지고 역사를 팔아먹고 뭐 온갖 그런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쟤네들 그런 거죠. 이쪽은 빨갱이고 저쪽은 친일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제가 그 윤석열 그 최후 진술을 보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67분이나 했다면 시간이. 77페이지짜리.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자아입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다. 네. 그리고 저런 말들이 먹히는 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소위 극우 포지션에 있는 일부는 대통령이 했으니까라고 또 한 번 믿겠지만 일반 보통 국민들이 저런 말을 믿겠어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극히 자본주의화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북한 체제에 살려고 그러면 못 살죠. 아니 윤석열 같은 애도 3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참았는데 3년 가까이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외교한답시고 돈을 엄청 펑펑 쎄대면서 뭐 부산 엑스포 하나를 제대로 끌어들이는 능력은 오직이 없는데 그 능력을 너 빨갱이지 이걸로 가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민주노총 운영위원이긴 한데요. 윤석열 탄핵 집회가 170번 뭐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북한 지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남한이 지금 말 걸까 봐서 지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진짜 그렇게 몰라도 되나?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빨간 목도리 들고 나와서 무슨 뭐 이 한남동에서 뭐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습니다. 예. 참. 윤 대통령이 뭐 60분이 넘는 그 마지막 변론을 보면서 참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법리적 그런 해석에 본인은 뭐 안 된다고 판단했어인지 굉장히 이제 감성적으로 정치적인 언변에 그냥 치중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뭐 물어보나마나 저는 8대 0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번 방송에서가 그 이야기 하셨죠.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반응을 못한 이유가 여력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북한 전체 GDP가 우리 1년 국방비보다도 적어요. 맞아요. 40조 정도 되고요. 그럼 북한 전체 GDP가 4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60조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67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나라한테 지령을 받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의 지령을 받는. 그거는 뭐 여러 차례 뭐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참. 아이고 한심하신 분. 그만 다룰게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젤렌스키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러시아랑 싸웠는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푸틴과 트럼프가 친구처럼 돼버린. 그럼 이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두고 푸틴과 손잡는 것을 단순하게 그 사람이 무슨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중국 그 그란드 스트라테지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과 멱살잡이 하려고 걸 막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 또 쿼드 이런 걸 가지고 중국 압박을 해 들어갔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내 생각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힘이 딸리니까 결국은 중국의 뒤통수에 있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전략이다. 예를 들면 72년도에 그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닉슨 대통령하고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모택동 만나고 마오쩌둥을 만나고 조우엔라이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2월 27일인가 상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 그
미국의 대중 전략은 중국과 소련을 두 쪽 내는 전략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그 헨리 키신저의 공산권 양분을 위한 전략의 시즌 2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분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젤렌스키가 뭐 내일인가 모레 예, 미국 28일 날. 네. 간다는데 가봤자 글쎄 그동안에 우리가 무기 지원해 준 거 돈으로 내놓아? 거기 우크라이나에 또 히토리가 많은 모양이다. 네. 그 50%는 무조건 내놔라 뭐 그런 식의 압박이나 받을 텐데 어쨌건 트럼프가 그렇게 그 푸틴과 가까워지는 것은 시진핑 압박 전략, 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 정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뭐 1등 국가로서 야 우리 우방들 동맹들은 지켜줄게 이런 스탠스였다고 하면 트럼프는 지금 야 우크라이나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을 쓸 이유가 뭐 있어 다 내놔 갚아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시아에도 한국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이런 나라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저 일본 저 총리가 트럼프 만나서 보니까 뭐랄까 굴욕적인 굉장히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도 동맹들이 불안하더라.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두 분이 보시기에는 뭐 자국 중심, 자국 이익주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만 잘 살면 돼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될 텐데 아마. 저도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는 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방위비 증강 등등 뭐 천문학적으로 일단은 뭐 급박을 저는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는 뭐 저희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그 외에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저는 일환을 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 등등 이런 뭐 좀 하부 단위에 있는 국가들도 결국에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어떤 하부 구조로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느끼는 압박은 굉장히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일단 우리가 물건을 뭐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등에 있어서도 뭐 천문학적인 거는 뭐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시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제 선봉장은 일본이었잖아요. 네. 미국이 계속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포위에 들어가는데 선봉장을 일본으로 삼아놓고도 삼고 디커플링을 요구했었지. 네. 그런데 일본은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 쪽으로 갔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을 추진하는 와중에 우리한테 대한 반러 반중 이 외교에 대한 요구가 좀 높아질 겁니다. 형식적으로 협조하고 일본처럼 가면 돼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복원을 시켜놔야 돼요. 이미 그런 선례가 있고 과거에 그런 소위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쪽에 투자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원래 그 청나라 마을에 뺏긴 땅입니다, 러시아한테. 원래 거기가 중국 땅이었었어요. 블라디보스톡이 원래 중국말로는 해삼이었다고. 해삼이 북양 함대 이홍장이가 이끄는 맨 위에 해삼이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천진, 그 밑에 이제
유해위 이렇게 그 세 군데가 그 복양함대 기지였었는데 그거를 청나라 말기에 이제 아편 전쟁에서 미국이 아니 일본이 중국이 영국에 무릎을 꿇은 뒤에 그 종이호랑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 러시아까지도 그 중국 땅이었던 들어오게 됐죠. 지금 연해주라는 말이 그게 중국식 표현입니다. 예, 예. 그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주 쪽에 중국이 투자를 하거나 무슨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한국은 그런 그 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자기네 고토라고 생각해서 무슨 적당하게 자기네 영향권을 만들려고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해주의 역사,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연해주를 둘러싼 역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러시아의 그 어떤 경제적 수요를 좀 도와주면은 미국하고도 관계 잘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한일 관계는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초반 한 1, 2년 사이에 뭔가 막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가 일단 전 세계의 가장 관심사였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금 해결하는 모양새예요. 내가 취임하면 바로 끝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우크라이나한테 다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대충 이게 마무리되면 트럼프는 아마 그 대선 때도 김정은 만날 거야 이런 뉘앙스를 비쳤었잖아요. 그 트럼프의 미완의 사업이기도 하고 북핵 문제.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정전이 끝나고 나면 김정은 만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그 국력이 커지는 것이 제일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할 때 그 어게인이라는 얘기는 중국이 다시는 미국한테 기어올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그걸 위해서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는단 말이야. 인도 태평양 전략 가지고도 안 되니까 러시아하고 손잡고 중국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해 들어가는데 그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전초기지가 평양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줘야만 그 김정은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임한 날 히스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 대신 북미 관계를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 나가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거나 최소한 미국 연락부, 연락사무소, 뭐 무역사무소라도 교환 설치가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중국의 동북 삼성, 지금 이제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다음에 이쪽 하북지방, 그거는 그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중국의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인 동북 삼성과 그 하북지방이 평양 그 대사관의 그 탐지 그 거리 네?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김정은의 요구를 상당한 정도로 들어주면서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하고 물론 뭐 실무자들은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협상력이라고는 보고 비핵화 얘기했다가 결국 나중에 핵보유국 내려주면 되는 거니까 중국 압박 차원에서 북중 관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윤석열 최후 진술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굉장한 종북 친북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여기 지금 주위에 트럼프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운을 띄우고 있어요. 지금 리처드 그리넬 북한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 트럼프는 김정은과 함께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다음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 지금 그 한 달 취임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 보좌관이 김정은 맞설 사람은 트럼프뿐이다. 그러니까 계속 운을 띄우고 있어요. 측근들에서 지금.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큰 분기점 하나는 저는 10월 달에 대한민국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나 시진핑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수락을 한다면은
저는 커다란 국제적인 이벤트가 이제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차면 이제 트럼프 온다 하면은 그냥 한국만 방문하고 좀 돌아갈 걸로 좀 예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하고의 어떤 관계를 저는 맺으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들리는 소문 그 당시 보도도 그랬고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회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끼어드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될 수 있으면 좀 빠지라 라는 입장을 아마 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니야. 그거는 북한이 빼라고 그랬어요.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건영 의원이 그때는 아직은 청와대에 있었을 거야. 그때 얘기를 하는데 윤건영 의원은 뭔가 자원 그 북한 때문에 자유의 집에다 그 회담장을 만드는데 그건 못 들어오게 하고 북한은 항상 그리고 김정은이 그랬다는 건 트럼프한테 그 보도도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이미 그러니까 싱가포르 아니 그 어디야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게 된 이후에 한국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오사카까지 온 트럼프를 그 판문점으로 땡겨가지고 김정은 만나게 해줬는데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지. 뒤에다 대고 말 악수까지 한 뒤에 둘이 걸어가면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문제지만 그걸 또 터뜨려버린 트럼프는 또 모르는 사람이야. 네. 장관. 네. 그때 그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 에이펙에 오면 그 이야기 잘했어요. 에이펙에 지금 트럼프도 올 겁니다. 에이펙이니까 아시아 퍼시픽이니까 오지. 근데 지금 시진핑도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하얼빈 그 동계올림픽에 원식 의장이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대신 갔지만 19분 약속을 했는데 45분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그거는 한국에 접근하려고는 의도가 지금 매우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아니 구체적인 행동이고 그러기 전에 한국 사람이 중국 여행을 하는데 노비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8개월 동안.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정부는 그런 중국의 사인을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고 활용 안 하려고 그랬지만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어차피 민주당 정부가 될 텐데 이거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만나는데 또 그 이 교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비행기 있으니까 바로 그냥 순환공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가라 그래요. 가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회담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그런 우리를 빼고라도 통미봉남을 할지언정 북미 간에 대화가 되고 있으면 적어도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란은 못 일으킵니다. 안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 경제에는 그만큼 도움이 돼요. 일단은 경제를 빨리 안정시켜야지. 게다가 또 그 혹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좌석 배치를 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일본에는 동률내 그런 사진을 이제 내보내서 사실 그랬고 그거는 중국이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의장조차도 그만 인정을 좀 대우를 해줬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여기 앉고 옆쪽에 우리 뭐 대표단이 앉거나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두 분이 같이 이런 좌석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는 저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시진핑 주석의 어떤 참석이 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으니까 네. 굳이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리 편을 만들고 싶은 예. 최소한 적은 안 만들고 싶은 네. 그 정도 위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는 판이고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한의 핵 보유국을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미 관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으려고 한다면 시진핑으로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사우스 코리아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군. 트럼프가 북한
노스 코리아하고 손을 잡겠다고 하면 나는 사우스 코리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예. 트럼프의 대중국 그 압박 포위 전략이 그만큼 힘이 빠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그 윤석열이 어제 최후 변론에서 거대 야당이 북중 너 편에 서 있다. 세계 정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거래하고 싶은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죠. 그랬다면서요. 예, 예. 소위 말하면 뭐 대한민국 또는 서울 패싱. 그렇게 더 이득이 커지는 거죠. 미국의 이득이. 한국이 중간에 끼어들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는 뭔가 직거래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북한의 최근 국내 그 정치, 경제, 사회 통향을 보면은 한국과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한국과의 그 교류 협력이 재개되면은 북한 MZ 세대들이 전부 지금 남한화돼 버리겠다는 공포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니 평양문화 보호법이니 무슨 청년 교양 보장법 이런 걸 두고 젊은 사람들 단속하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자원이 딸리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를 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한 것도 러시아에서 지금 인건비 받아야 돼. 그 국내 경제 발전에 써야 돼요. 매년 1년에 20개씩 10년 동안 200개 공장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재 장비를 그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한데 이제 전쟁 끝나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버리면 손 벌릴 데가 없어. 결국 그걸 해결해 주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이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러지 원하죠.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지도는 안 쓸 거예요.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올 거야 아마. 그렇기도 할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 대하듯이 나중에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영변만 비핵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상치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는데 야, 둘 중에 하나만 비핵화하고 어떻게 보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서 트럼프는 북한을 좀 뭐랄까 비핵화에 가깝게 만들어 놨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수십 년간에 걸친 핵 개발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식의 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트럼프가 만약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 광물 히토리처럼 북한에서도 그렇게 뜯어낼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히토리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래전에 이제 뭐 칼럼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저는 흔히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영변 비핵화, 스몰 딜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비핵화라고 뭐 정의를 내리는 게 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영변만이라도 저는 비핵화 이루어지면 큰 성과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핵 검증하고 사찰하고 할 때 영변이 지금 많은 이제 좀 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영변이 이제 더 뭐 고물이 되고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만약에 IAEA다 미국의 뭐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때 저는 영변의 어떤 뭐 비핵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핵 개발하는 데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디텍트 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올 걸로 그렇지. 봅니다. 예. 그것만이라도 성과를 얻는다면은 북한의 핵 역사를 알 수 있는 커다란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제발 영변만이라도 좀 딜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단계에 있어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한반도 나아가 영내에 어떤 안정하는데 그냥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영변 비핵화 스몰 딜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다면은 저는 영변 비핵화 저는 지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에 그러니까 뭐 핵 재처리,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 무슨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없애버려라 하는 것은 그것은 비현실적인 요구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그 영변을 북한이 포기를 하면은 북한 핵 능력의 80%는 없어지는 거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80% 정도 제거를 한 뒤에
나머지 20%는 서서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 그야말로 그게 이제 굿 이너프 딜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난 뒤에 미국에서 어떻게 말을 바꿨는가. 사실은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50%밖에 안 돼 말을 바꾸더라고. 근데 우리 언론도 그걸 지적을 안 해. 미국 사람들이 말을 잘 바꿉니다. 예. 그러니 이제 트럼프는 더더구나 이제 잘하겠지만은 어쨌건 영변의 핵시설이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걸 IAEA 사찰관이 이제 평양에 주재하는 것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나쁠 것이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만 트럼프가 북한한테 그렇게 다가갈 때 너희가 그렇게 북한한테 다가가는 것만큼 우리도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 그거 하나 개선돼 가지고는 동북아시아 한반도 주변의 안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북한의 배후국가인 러시아, 중국과도 우리가 좀 일정한 정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설득을 해야 돼요, 미국한테. 또 그리고 뭐 그리네린이 무슨 이 대북 특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올 거예요. 그러면 새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자주 보내가지고 미국의 그 유관 인사들을 자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정부에서 그때 같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같이 청와대 일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세히 하는 것 같지만 많이 알지 못합니다. 대체로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꼬치꼬치 설명을 해가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미국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안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미국 싫어한다. 그럼 가끔 협박도 해야지. 약자의 공갈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미국으로 한국의 극우 인사들이 가서 소위 말하면 미국 조야의 그 정치인들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요 한국을 모른다는 게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한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가 가도 헛될 당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잘 모른다는 좀 예시랄까 저는 계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나는 것을 미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사진을 알았다면 어떤 형태로 저지하고 막았을 텐데 당시 미국 대사조차도 밤늦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알았다는 것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 CIA나 여러 정보기관 어느 누구도 현지 대사한테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사전에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우리가 용산이 도청당하고 감청당하고 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설령 계엄령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도 그걸 놓쳤다. 저는 정보 실패라고 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국무부도 그렇고 미국 백악관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것 같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많이 알지는 못한다. 글쎄, 그러니까 그때 떠나는 대사지만은 대사 이름이 뭐였죠? 무슨 그린이었나 저거. 하니까 외교부 장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또 외교부 장관보다 더 실세인 안보실에 김태효 차장하고 통화를 시도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얘기를 해줬다는데 계엄이 법적으로 해제된 뒤에 그러면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건데 바로 그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를 이렇게 그야말로 곤방으로 만들 수 있나 말이야. 미국이 한국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일을 귀뜸이라도 해줘야지. 뒤늦게라도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전화마저 피하는 거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 떨어졌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도 아마 빨리 차기 정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미국 대사 이름은 골드버그. 골드버그. 네. 참 이름도 참 골드스럽네요. 네. 그분은 이제 굉장히 커리어 외교관인데요.
그분은 굉장히 뭐 정통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했는데 이번은 한국에서 계엄령 사태를 보고 공사석에서 굉장히 분노를 표했다는 게 하여튼 공사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달리 표현하면 미국이 독재국가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네네. 미국 입장에서 한국 세계 10위권에 어떤 세계적 위상이 있는데 참 제가 봐도 저는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현재 소위 가짜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 부류가 당분간 정권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탄핵당하는 어떤 정권, 이 정권들이 실제로 지금이야 이제 윤석열을 구해보겠다고 극우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건데 막상 윤석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면은 이 목소리는 굉장히 작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좀 그게 보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한국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당대표가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아니요? 네. 민주당이 20년은 집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 끝나고 바로 그냥 윤석열이라는 아주 뭐 하여튼 괴물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측면보다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요동을 잘 쳐요. 그러니까 좀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괜히 그 앞으로 20년 정도는 지금 보수는 집권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방심해버리면은 오히려 지금 5년 후에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속담에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가다가 뭐 하면은 아니간만 못하니라 하는 시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됐다고 해서 막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거다는 식으로 자만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잘 한다는 전제하에 잘못하는 정권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사실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게 국민들한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잘못하면 바꿔내야지. 근데 너무 이거 보니까 그래도 한 10년 내지 15년 난 남북 관계 관련해서 15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밖에 지금 그 지통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 관계를 봐도 그러니까 기민당이 49년에 수립된 독일 정부에서 기민당이 약 한 19년 20년 가까이 그냥 일당으로 집권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라인강의 기적을 읽고 난 뒤에 그 분배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69년에 출범한 그 3인당 정권이 계속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끝에 결국 13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당 정권이 동방정책을 폐기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관계가 완전히 이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기민당이 집권한 뒤에 동방정책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된 뒤에 7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에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동서독 경우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15년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정동영 이렇게만 됐으면은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만에 끝나는 바람에 아버지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덕담으로 뭔가 이렇게 던져 우리가 좀 오랫동안 집권해서 좀 뭔가 복지국가나 남북 평화 이런 걸 좀 잘 만들어 두면 좋겠다. 그거 금방 정권 바뀌어? 그래서 정권이 자주 바뀌면 국민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또 한 15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아버지 어떡하라고 제가 여러분들 제 의도를 잘 아시겠지만 진보 보수가 정상적인 정권이었을 때 이게 서로 경쟁하듯이 국민한테 잘해가지고 정권이 막 바뀌고 그럼 더 잘하려고 하고 막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올 대선 후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토양에서는 대선 후보가 잘할 수가 없죠. 어쨌건 자 지금 야 알고 보면 3달 안에 2달 반 정도면은 다음 대통령이 나옵니다. 누가 될지는 대충 다 예상이 돼 있는데 그때는 완전 격동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나 뭐 김정은이나 해가지고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판문점에서 그런 어떤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예, 그런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쨌거나 뭐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번에 인수위가 없습니다. 없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정부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굉장히 좀 잘 진용을 잘 갖춰가지고 지금 여당이 어떻게 다시 집권을 단소리를 해 지금. 예, 그렇다고 뭐 편파 방송 뭐 또 할 수는 없는 아버지, 거니까. 예. 제 취지가 처음에 그거였어요. 이 집단은 집권 못한다. 예. 그럼 민주당 하겠죠. 예. 우리 결론을 보시자고요. 그래서 뭐 진용을 잘 갖춰가지고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잘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0년으로 결론을 우리가 좀 합의를 보시죠. 예, 30년. 잘한다는 전제. 예, 30년. 30년. 30년만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 대북 정책이 추진이 된다면은 그러면 해볼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도 그렇지만 진짜 복지효과 만드는 데는 스웨덴 모델처럼 물론. 가야 된다는 아,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2분 고생하셨고요. 한 달 만에 뵈니까 그 한 달 만에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날마다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윤석열이 체포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 자, 2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그때는 아직 한참 선거 전이 이제 윤석열 떨어지고 이제 아니 이제 선거 전이 이제 불붙 그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